제가 전화를 걸자 거실 소파 위 며느리가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제 이름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노망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지난 40년간 시장에서 한복집을 운영하셨던 김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노망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글을 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노망이라 불린 할머니. 일부 헌신의 나날들. 새벽 5시. 알람이 울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혹여나 다른 가족들이 깰까 살그머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타일 바닥이 발바닥을 차갑게 만들지만 이미 익숙해진 감각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입니다. 아들 민기의 커피와 며느리 주연이의 차 그리고 손녀 상희의 따뜻한 우유. 각자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기는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주연이는 허브티를 미지근하게, 상희는 우유에 꿀을 한 스푼. 쌀을 씻으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나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게 된 게. 처음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때는 함께 부엌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때 주연이가 말했었지요. 아니냐, 피곤할 텐데 더 자려무나.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계속되는 배려는 당연한 의무가 되고 어느새 저를 위하던 그 말들이 어머님이 하시죠. 어차피 더 잘하시잖아요. 로 바뀌더니 이제는 아예 부엌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흰 쌀밥 냄새가 주방 전체를 감쌉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민기를 혼자 키우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고생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한복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으니까요. 손님이 적은 날이면 하루 종일 앉아서 바느질만 하다가 집에 와서는 또 민기의 교복을 깃고 도시락을 싸고 골무를 한 달에 한 번은 갈 정도로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던 그 시절,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도 확실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민기가 엄마 고마워. 하고 안겨주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똑같이 손녀를 돌보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냉장고에서 계란과 야채를 꺼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고요. 민기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김치를 잘게 썰면서 옛날 생각에 빠져듭니다. 엄마 오늘도 김치찌개야.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초등학생이던 민기가 물동이 같은 그릇에 밥을 퍼다가 허겁지겁 먹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변변한 반찬이 없어서 김치찌개가 거의 주 메뉴였는데 민기는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김치와 멸치 육수밖에 들어가지 않은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라고 했었지요. 이제 45살이 된 민기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 김치찌개만 끓이지 마시고 다른 반찬도 좀. 이라고 말합니다. 주연이가 옆에서 맞아요, 어머님. 요즘엔 건강식으로 나물 같은 것도 좋잖아요. 김치찌개 같이 짠 음식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라고 거들더라고요. 나물이라. 내가 나물을 모르는 줄 아나? 시금치 나물, 콩나물, 고사리 나물. 손가락이 다 부르트도록 무쳐왔는데 어차피 무쳐도 아무도 안 먹고 쉬거나 갈변하거나 물이 생겨 다 버리기 일쑤였는데 찌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슬슬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상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손녀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요. 아마도 내가 매일 책가방을 싸주고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니까 그럴 거예요. 할머니, 복도에서 상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퉁퉁 부은 얼굴에 아직 눈도 반밖에 못 뜨고 머리가 부스스하게 엉킨 채로 부엌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상희 잠은 잘 잤니? 응.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김치찌개 끓였어. 상희가 좋아하는 두부도 많이 넣었고. 상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얼굴이 이 해맑은 웃음이 나를 이 집에 붙잡아 두는 가장 큰 이유이니까요. 상의를 씻기고 옷을 입혀줍니다. 머리카락을 고르게 빗어서 예쁘게 묶어주고 양치질도 도와줍니다. 주연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희야 할머니한테 가서 준비해. 라고 말할 뿐이에요. 7시가 되니 민기가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세수를 대충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여전히 듬직해 보입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김치찌개 끓였으니까 얼른 먹어. 민기가 밥상 앞에 앉습니다. 뜨거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더니 입에 넣어요. 어머니 이거 좀 짠 것 같은데요? 짜다는 소리입니다. 어제도 짜다고 했는데 오늘은 간을 더 연하게 했거든요. 그래? 내가 맛을 보니까 괜찮던데. 어머니 혀가 둔해지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짠맛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혀가 둔해졌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 혀가 둔해졌다고요? 70년 넘게 이 혀로 살아왔는데. 민기가 급히 밥을 먹고 나갑니다. 그래도 뜨끈한 국물에 흰쌀밥 한 공기 뚝딱 먹여 내보내고 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머니 상희 학교 보내는 거 부탁드려요. 민기가 나가고 나서 상희와 단둘이 아침을 먹습니다. 다행히 상희는 할머니 이거 맛있어. 라고 말해줘요. 상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손녀 학교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참 부지런하세요. 며느리는 오늘도 자나 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복잡해집니다. 집에 돌아오니 9시가 넘었습니다. 주연이가 이제야 일어났나 봅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상희 학교 보내고 왔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주연이의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그냥 하는 말 같아서 더 허탈합니다. 주연이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봅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풍경이에요. 주연아, 오늘은 뭐 할 계획이니?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학원 정보도 좀 얻을 겸요. 그리고 수제 비누 만드는 부업도 좀 알아볼까 해요. 부업. 또 부업 이야기입니다. 주연이는 항상 부업을 한다고 해요. 액세서리 만들기, 캔들 만들기, 비누 만들기.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서 결국 다 마무리는 저의 차지입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하려고 가져오는지 제게 시키려고 가져오는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주연이가 나가고 혼자 남은 집이 조용해집니다. 아침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간단히 혼자 식사를 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서 먹는데 짜지 않아요. 오히려 간이 적당한 것 같은데. 내 혀가 정말 둔해진 걸까? 2시가 되니 상희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우리 상희 학교 재미있었니? 응. 할머니, 나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 상희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활짝 웃고 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상희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줍니다. 상희와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저녁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민기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음식이거든요. 민기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제가 해준 불고기를 먹였어요. 우와, 민기야, 너네 엄마 요리 진짜 잘한다. 라고 하니까 민기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엄마, 우리 반에서 엄마가 요리를 제일 잘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어떤가요?
짜다, 싱겁다, 다른 반찬도 해달라. 불만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불고기가 거의 다 익어갈 때쯤 주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택배 상자를 들고 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 이거 부업용품이에요. 또 수제 비누입니다.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민기가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 이 불고기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어요. 상희가 맛있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민기가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어머님,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한다고요. 할머니, 나는 맛있어. 상희만 내 편이에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상희를 씻기고 재웁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상희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줍니다. 10시가 넘어서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일했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상의를 빼고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2부 충격적인 발견.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의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간식을 챙겨주고 상의가 다음날 준비물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림장 하이톡은 며느리 핸드폰으로 오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위잉 거실 소파 위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어요. 아마 며느리가 깜빡하고 두고 갔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노망. 두 글자가 내 눈앞에서 춤을 추듯 빛났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난인가 착각인가 하지만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분명 내 번호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짓눌리듯 아팠습니다. 노망.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내 삶 전체를 심판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닦고 정리하고 아끼고 지켜온 집안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소파, 테이블, 장식장, 내가 사랑하고 지켜온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흘린 땀과 눈물, 내가 지킨 체면과 자존심이 단숨에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저 노망이라는 두 글자가 나를 깎아내리고 내 존재를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지워지고 마음이 바스러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 모든 안정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거기 서 있어? 같이 놀자. 아, 응, 상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희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상희와 놀아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노망. 내가 노망이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노망이라고 저장해 놨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주연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혹시 내가 정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멀쩡해.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주연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말하는 투조차 다르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주연이가 전화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내가 언제 이상했나요? 아니야, 아직 병원에 모시고 가지는 않았어. 그런데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응응, 그러게.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치매 초기 증상. 부담스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집안일은 하시니까 다행이야. 근데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어. 시설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시설. 시설에 모신다고요? 그 전화를 듣고 있는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뭘 해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일주일 전 일까지도 생생히 기억했어요. 예를 들어 민기가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 했나요? 라고 할 때면 저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다 말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민기가 아, 맞네요. 어머니가 기억력이 더 좋으시네. 라고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주연이는 저를 노망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며칠 지나서 깨달았어요. 주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3부 교묘한 조작. 어느 날 주연이가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셔서 힘들었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주연이에게 질문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라고 한 번만 물어봤는데 어제도 약속을 깜빡하셔서 난감했어. 약속을 깜빡했다고요? 어제는 아무 약속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알았어요. 주연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왜 그럴까요? 며칠 더 관찰해 보니 답이 나왔어요. 주연이가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민기가 반대할 테니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교묘했어요. 작은 일들을 부풀려서 말하고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하면 나중에 어머님이 오늘 날씨 이야기를 5번이나 하셨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맞는데 주연이가 틀렸다고 우기는 일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영수증이나 남은 음식이나 아니면 상희한테 확인하거나. 그러면 주연이는 아, 제가 헷갈렸네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어머님이 아까 같은 말을 3번 하셨어요. 이렇게 증거 없이 우기더라고요.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 무슨 말을? 날씨 이야기요. 오늘 춥네를 3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니 어쩌면 아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주연이는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민기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즘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세요. 민기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주연이가 거짓말하고 있어. 어머니, 주연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돼서요? 거짓말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걱정해서 하는 일인가요? 하지만 민기는 주연이를 믿었어요. 제 말은 믿지 않으면서. 아마 둘이 있을 때 제가 음식 간을 못 맞추네, 계속 깜빡깜빡하네 이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해댔는지 어느새 제 아들도 제가 경증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 끔찍한 일은 주연이가 상희한테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상희야, 할머니가 이상한 말 하시면 엄마한테 얘기해. 상희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감시하라고. 할머니는 이상한 말 안 해요. 상희가 또렷이 말하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가끔 헷갈리실 수 있어. 그럴 때 엄마한테 말해주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어. 정말 교묘하죠? 할머니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저를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행히 상희는 순수해서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안 이상해요. 할머니가 더 똑똑해요.
상이만이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주연이의 공작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주연이가 다른 아줌마한테 말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님이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서 걱정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집안일은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지.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다는 말. 결국 시설에 보낼 거라는 뜻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멀쩡해 보였어요. 눈도 또렷하고 표정도 정상이고. 내가 정말 이상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멀쩡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주연이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일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가 문제가 생겨서 며느리가 고생한다는 그런 흔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저를 치매 초기 환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았어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연이의 거짓말 하나하나, 민기의 변화된 태도 하나하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오히려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짓말, 새로운 조작이 이어졌습니다. 주연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응? 뭘? 상이 학교 보내는 거요. 어머님이 깜빡하실까봐. 깜빡할까 봐요. 내가 언제 상이 학교 보내는 걸 깜빡했나요?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주연이가 저를 미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상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뒤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확실해졌어요. 왜요? 내가 정말로 길을 잃어버릴까 봐?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길을 잃어버릴 리가 있나요? 그날부터 주연이는 제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마트 가셨다면서요? 응, 장 보러 갔어. 뭐 사셨어요? 영수증 있어요? 영수증을 왜 달라는 거죠? 제가 뭘 샀는지 확인하려는 건가요? 영수증을 보여드렸더니 주연이가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왜 2개씩 사셨어요? 응? 뭐가? 양파요. 양파를 2망이나 사셨네요. 양파 2망은 오늘 특별 할인을 하길래 사둔 거예요. 양파는 매일 쓰는 채소라 금방 먹거든요. 볶음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고. 내 식구 살림하다 보면 식재료가 금방 닳아 세일할 때 기본 야채들은 많이 사두는 편이고.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딴지를 거네요. 아, 그거는 오늘 양파가 특별 세일이라 산 거야. 집에도 양파 있는데 왜 또 사세요? 양파는 딱 1개 남았어요. 하루면 다 쓸 거를. 요즘 자주 그러세요. 있는 것도 또 사시고. 또 거짓말입니다. 저는 항상 집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장을 봐요.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저녁 메뉴가 뭐였죠? 어제? 된장찌개였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제는 김치찌개였어요. 아니야, 분명히 된장찌개였어.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제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이 모자라서 새로 사온 걸 썼거든요. 어머님, 김치찌개였어요. 제가 먹었는데. 냉장고를 확인해 봤더니 뚝배기에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남아 있었어요. 이거 봐라. 된장찌개가 맞잖니? 그런데 주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맞네요. 제가 헷갈렸나 봐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가 냉장고 문 열며 확인까지 시켜줄 것까지는 생각 못했는지. 사과는 했지만 아쉽다는 느낌이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연이가 일부러 저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헷갈려서 진짜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악질적이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맞는데 주연이가 틀렸다고 우기는 일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영수증이나 남은 음식이나 아니면 상희한테 확인하거나. 그러면 주연이는 제가 헷갈렸네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연이가 저한테 일부러 함정을 만들었어요. 어머님, 내일 오후 2시에 상희 학원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다음날 아침에 또 말했어요. 어머님, 상희 학원은 3시예요. 응? 어제 2시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처음부터 3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2시라고 했다는 걸. 하지만 주연이는 계속 3시라고 우겼어요. 결국 상희한테 물어봤어요. 상희야, 학원 몇 시에 가야 해? 3시요, 할머니. 상희도 3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연이가 미리 상희한테 할머니가 물어보면 3시라고 해라고 말해놨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주연이가 민기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시간을 헷갈리셨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심해진다고요? 주연이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민기야. 주연이가. 어머님, 또 남 탓하세요. 이것도 증상 중 하나래요. 주연이가 제 말을 막으면서 말했어요. 남 탓한다고. 증상이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를 내면 또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할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저는 정말 멀쩡해요. 아니, 오히려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정정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70년 전 일도 생생히 기억하고 어제 오늘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주연이는 계속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민기는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조작, 새로운 거짓말이 이어졌습니다. 사부 마지막 모욕과 폭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집에 있는 날이었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연이가 부엌으로 와서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요즘 실수가 많으시잖아요. 또 실수가 많다는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대놓고 그런 말을 해요. 결국 둘이서 함께 요리를 하게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주연이가 제 옆에서 감시하면서 간섭한 거죠. 어머님, 간 너무 세지 않아요? 어머님, 불 너무 세요. 어머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태클을 걸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어.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내 요리 방식이 구식이라는 거예요? 점심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기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거 좀 짠 것 같은데. 또 짜다는 소리였어요. 매일매일 짜다는 소리만 들어서 이제는 정말 지겹더라고요. 아까 주연이가 간을 봤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더 넣으셨잖아요. 주연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간을 더 넣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난 더 넣지 않았어. 어머님, 제가 봤는데요. 아니라니까.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또 기억력 이야기예요. 그때 상희가 말했어요. 나는 맛있어.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 상희만이 내 편이었어요. 하지만 주연이가 말했어요. 상희야, 할머니 요리가 맛있긴 하지만 요즘은 좀. 요즘은 좀 이상하다는 뜻이었어요. 상희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 요리 맛있는데. 응, 맛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졌다는 말을 상희에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 요리가 이상하면 먹지 마. 어머님, 먹지 말라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화내? 무서워. 내가 상희를 무섭게 한 거예요. 미안해 상희야. 하지만 주연이가 상희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상희야 괜찮아. 할머니가 요즘 좀 그러셔. 할머니가 요즘 좀 그렇다고. 상희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파. 응. 할머니가 좀 아프셔. 아프다고 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상희에게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한계였습니다. 나 안 아파. 어머님, 안 아프다고. 나는 멀쩡해.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주연이가 상희에게 하는 말을. 상희야 할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그래. 이해해야 해. 노망이라고 상희 앞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노망이라고? 어머님, 내가 노망이라고 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노망이라고 했잖아. 내가 들었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상희 앞에서 할머니를 노망이라고 했어. 상희가 정말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노망이 아니야. 치매도 아니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상희가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누가 무섭게 했는데? 할머니를 노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아? 그때 민기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엄마가 노망 들었다고? 어머니, 대답해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민기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내 아들마저도 저를 노망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 내가 노망이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주연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들었어. 다 들었다고. 주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휴대폰에 나를 노망이라고 저장한 것도 알고 있어. 친구들한테 노망난 할망구라고 한 것도 다 들었어. 이제 모든 게 공개됐어요. 어머님,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거야? 내가 다 들었는데. 민기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희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 작은 아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상희야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상희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주연이가 상희를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상희야 괜찮아. 할머니가 지금 좀 흥분하셔서. 흥분했다고요? 내가 흥분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 안 흥분했어. 너무나 정신이 똑똑해. 어머님,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적이 없어. 이제야 모든 게 보여.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이야기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해? 상희야. 제가 상희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노망이라고 생각해? 할머니. 솔직히 말해봐. 할머니가 이상해? 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안 이상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작은 아이만이
이 아이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고마워, 상희야. 할머니도 상희 사랑해.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좋아. 내가 여기서 나갈게. 어머니, 나가면 되잖아. 노망난 할망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민기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매일매일 그랬지. 나를 노망이라고 부르고 치매라고 하고. 어머니,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나가야 할 때가 온 걸까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내 가족에게서, 내가 평생 돌봐준 사람들에게서.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상희를 빼고는 아무도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나도 인간이에요.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가자. 이 집을 떠나자.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제주도.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노인들이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래, 제주도로 가자.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주도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다행히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이 사실은 제 재산이라는 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산 집이었거든요. 명의도 제 명의고 실제로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요. 시장에서 한복가게 할 때 벌어서 모은 돈, 그리고 여기저기서 바느질해서 번 돈들.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오부 복수와 해방.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을 차리고 상희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상희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아쉬웠어요. 이 작은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자. 그래, 상희야. 하지만 곧 이 할미는 떠나야 한단다. 일주일 후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기가 출근하고 주연이가 외출한 사이에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당장 와주세요. 급하게 처리했어요. 다행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정리했어요. 예금도 적금도. 모든 걸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기와 주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가슴 깊숙이 쌓아두었던 무거운 결정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았어. 말이 끝나자 순간적으로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민기와 주연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동안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뭘요? 주연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기는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말이야. 오늘 계약했어. 민기와 주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내 안의 쓸쓸함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세월, 내가 닦고 정리하고 지켜온 공간. 그 모든 것이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는구나.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가 아니라 정말이야. 이 집은 내 명의고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가 팔 권리가 있어.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단호함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정이 나의 마지막 권리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동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주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묻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들 부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쌓아온 모든 기억과 관계가 한순간에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후회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것이고 나는 이미 노망이라 불리는 존재였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돈은 줄게. 전세금 정도는. 그들이 소리내어 반박하기 전에 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가져갈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집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민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제정신? 나는 노망이라며? 노망난 사람이 뭔 제정신이야? 그 말에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노망이라 불리운 내 존재가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게 만들었으니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일주일 후에 집을 비워야 해. 그때까지 나갈 곳을 알아봐.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주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내 결단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상희가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이 내 팔을 잡으며 눈망울을 크게 뜨고 묻습니다. 할머니 진짜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잠시 말없이 상희를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듯 아팠습니다. 상희의 눈망울 속에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나는 이 결정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응, 할머니가 어딘가 가야 해. 왜? 왜 가야 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아이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시키나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상희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왜 안 돼? 나는 할머니 있으면 좋은데. 상희만이 유일하게 내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내 마음을 찢었습니다. 상희야, 할머니를 기억해 줄래? 기억하지 말고 할머니 여기 있어. 나는 상희의 손을 꼭 잡고 그 따스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갈라지고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돼, 상희야. 할머니는 가야 해. 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흔들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희야, 할머니가 편지 쓸게. 상희도 할머니한테 편지 써줘. 싫어. 편지 말고 여기 있어. 그 순간 나는 눈앞의 아이를 붙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지고 슬픔과 죄책감이 뒤엉켜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상희의 울음 속에서 나는 내 선택이 남긴 상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된 것이었고 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상희의 마음을 지켜주며 떠나야 했습니다. 그 밤 상희를 달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짐을 다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게 전부였어요. 민기와 주연이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됐어. 결정한 거야. 어머니, 잘 살아라, 민기야. 민기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제주행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고요. 할머니. 상희가 울면서 따라 나왔어요. 상희야, 할머니 갈게. 안 돼. 가지 마. 상희를 꼭 안아줬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사랑한다. 그리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노망이라는 소리 듣지 않을 거고요. 제주도.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6부 새로운 시작, 진정한 자유.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바람이 다르더라고요. 서울의 바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나고 따뜻하고. 정말로 해냈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미리 알아본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보러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상가가 딸린 쪽방 원룸이었는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네. 벌써요? 다른 집도 보시고. 아니에요. 이 집이 좋아요. 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리로 된 상가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고 안쪽 방에서는 제가 지낼 수 있어 지금의 저에게 딱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날 밤 혼자 저녁을 해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저녁이 언제만이었을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내 요리에 태클 걸지 않고 아무도 나를 노망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게 바로 평화구나. 혼자 말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첫 주는 좀 힘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상희가 그리웠거든요. 상희는 뭐하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참 따뜻하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슈퍼에서 할머니 하나가 말을 걸었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서? 그럼 여기 관광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 살 거예요. 여기 사신다고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그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용감하시네요. 이 나이에 혼자 새로운 곳에서. 용감하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좋으시네요. 여기는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하나둘씩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모두들 친근하게 대해줬고 아무도 저를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 가게 한쪽에는 제가 예전에 팔던 한복들을 조심스럽게 걸어두고 있었어요. 오래된 천과 바느질 자국이 남아있는 한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이 상의가 떠올랐습니다. 손녀에게 이 한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작은 인형으로 만들어 선물하면 분명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자연스레 바늘과 실을 잡게 되었어요. 만드는 동안에도 상희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켠이 아릿했어요. 상희에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아직도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연히 관광객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어느 바다 근처나 외국인들이 많았고 그들 역시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들이 눈을 반짝이며 한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작은 설렘이 피어났어요. 여기 한복 가게인가요? 영어로 묻는 그들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복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네, 맞는데 지금은 안 팔아요.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말을 건네고 나서 집에서 만들어둔 작은 한복 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빨간색, 다홍색 저고리에 분홍 치마, 금박 한국식 무늬까지 나 자신도 만들면서 감탄할 정도로 예뻤어요. 그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천의 질감과 바느질 자국 하나하나가
내 삶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와, 뷰티풀. 외국인들은 정말 기뻐했고 돈을 주고 사고 싶다고 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이 묵혀두었던 자부심과 평생 쌓아온 솜씨가 이제야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불빛 아래에서 바느질을 놓지 못했어요. 예전에 시장에서 한복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손님들에게 옷을 맞추고 만드는 솜씨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달았거든요. 바늘을 잡는 손끝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아직 할 수 있어라는 작은 자신감이 피어났어요. 다음 날 나는 어제 외국인들의 좋았던 반응에 힘을 내어 한복 인형들을 들고 관광지로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가더라고요. 오 마이 갓. So beautiful. How much? I want to buy. 그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어요.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만 쏟았던 정성과 손재주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모든 인형이 팔렸을 때 나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이.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은 공허와 허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야 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한복 기념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한복 인형뿐 아니라 한복 열쇠고리, 한복 자석, 한복 책갈피까지 손재주가 있어서 뭐든 뚝딱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달으면서 나는 매 순간 행복을 느꼈어요. 평생 가족들 옷을 만들어주고 작은 소품들을 만들던 솜씨가 이제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된 것이죠. 한 달 후 나는 제대로 된 가게를 열었어요. 관광지 근처에 임대한 작은 공간에 할머니의 한국 전통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매일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해 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외국인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겨움과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사랑합니다, 한국.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벅차 올랐어요. 내가 만든 것들로 한국을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석 달 후 제주도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어요.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기사도 나왔어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말에 스스로도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도 외국인 관광객도 공방에 활기를 띠었고 나는 매일 손바느질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6개월 후 케이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내 하루를 따라다니며 촬영했어요. 감독이 묻더군요. 행복하세요? 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행복을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바늘과 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나는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상희가 저를 찾아낸 거예요. 어느 날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상이에요. 할머니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상희가 저를 찾아낸 거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 작은 아이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상희야, 할머니야.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만든 거 정말 예뻐요. 상희가 제 한복 기념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게? 용감하게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요. 용감하다고. 또 용감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 후로 상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상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논 이야기. 모든 걸 다 들려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민기와 주연이가 이혼했다는 거였어요. 왜? 엄마가 할머니 없으니까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면서 화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랑 자꾸 싸웠어요. 결국 주연이가 집안일을 하기 싫어해서 이혼까지 한 거였군요. 그럼 상희는 누구랑 살아? 아빠랑 살아요. 근데 아빠가 집안일을 잘 못해서 힘들어해요. 그러겠죠. 평생 저한테 맡겨두고 살았는데.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저에게도 아빠에게도. 그래? 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안돼요. 이제야 안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안다니 다행이에요.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가게가 제주도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할머니의 한국 전통 공방. 관광 가이드북에도 나오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수없이 소개됐어요. 매일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제가 만든 한복 기념품들을 사가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할머니, 한국 전통 춤도 가르쳐 주세요. 외국인 관광객이 말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한국 전통 춤 동작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와, 할머니 정말 쿨해요. 젊은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70대 할머니를 쿨하다고 하다니. 그런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새로운 일 시작하고 싶어요. 60대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반대해도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단순히 한복 기념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하는 걸. 2년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 가게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한류 관광지가 된 거예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성지순례하듯이 찾아왔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할머니는 진짜 K 할머니예요. K 할머니라고. 정말 웃겼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제가 만든 한복 기념품들이 온라인에서도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상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상희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10만 명이나? 네, 그리고 외국에서 주문이 정말 많이 와요.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주문이 왔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동네 할머니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한국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 할머니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동네 할머니 10명이 함께 한복 기념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다른 할머니들도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3년째가 되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는 거였어요. 저 같은 할머니가요? 네, 할머니께서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가 됐어요. 70대의 말이에요. 위촉식에 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장관님이 직접 위촉장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니. 4년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민기가 제주도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공항에서 만났을 때 민기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됐어, 민기야.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뿐이야. 민기와 함께 제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줬죠. 어머니, 이 모든 걸 혼자서.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그날 저녁 민기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았어. 상희는 어때? 상희가 정말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내년에 상희랑 같이 와.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상희한테 보여줄 게 많아. 민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더 당당하고 더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신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이는 관계없어, 민기야.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5년째가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다는 거였어요. 70세에 꽃핀 인생. 그런 제목의 자서전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제안해서 쓰게 된 거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책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내 보려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희가 제주도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공항에서 만났을 때 상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상희는 훨씬 커져 있었어요. 우리 상희 많이 컸네.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상희와 함께 제 가게를 구경했어요.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할머니가 다 만들었어.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세계에서 제일 멋져요. 상희와 함께 보낸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하고 함께 요리도 하고 밤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머니, 그때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되고 싶어서 그랬어.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할머니였거든. 지금은 내가 원하는 할머니야. 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더 행복해 보여요. 정말? 네, 예전에는 할머니가 가끔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슬펐거든요. 지금은 정말로 행복해요. 상희가 서울로 돌아가는 날 선물을 하나 줬어요. 이거 할머니가 상희 생각하며 만든 거야. 작은 한복 인형이었는데 상희를 닮게 만든 거였어요. 와, 정말 예뻐요. 상희야, 할머니를 기억해줘. 당연히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니까요. 에필로그 진정한 승리. 지금 6년째를 맡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잘했다고.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할머니 용기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젊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용기는 절망에서 나와요. 정말 절망스러울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포기하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새로 시작하는 걸 선택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정말 그래요. 후회는 전혀 없어요. 물론 가끔은 예전이 그리워요. 상희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했던 평범한 일상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지금이. 저녁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고마워. 나를 노망이라고 불러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그 모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게는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전 세계의 할머니들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모든 할머니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 혁명. 그런 이름으로요. 나이 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일 수 있어요. 정말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매일이 멋진 하루예요. 70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이제는 아무도 저를 노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불러줘요. 멋진 할머니, 용감한 할머니, 자랑스러운 할머니.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런 할머니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노망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특히 자유로운 인생은 더더욱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꿈을 꾸며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니 참 감사해요. 노망이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니. 정말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 바다는 파도를 일으키며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네, 정말 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김순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으로 몰려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요양원에 들어갈 뻔했던 순자 씨. 지금의 성공을 생각해보면 그날의 일은 참 아찔했어요. 집에 사람 하나 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이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세요.